문재인이 북한의 백신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미국은 대북 백신 지원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접종할 백신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해 마주 앉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이인영은 본인 혼자 일방적으로 북한과 마주 앉을 꿈에 부풀어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이인영 장관 혼자 열심히 마주 앉길 바랍니다. G7 정상회의 단체 사진 촬영 시 문재인의 노타이를 두고 외교 대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았을까요? 잠시 후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거짓말쟁이로 불리는 대법원장의 기록을 담은 김명수 비리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봅니다. 경찰이 4.15 총선 당시 부여 지역에서 투표지 분류기 오류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지역인 부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당시 뉴스데일리 베스트 보도 영상을 토대로 되짚어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연평해전을 서해교전이라고 이틀 연속 지칭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족인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은 교전은 우발적이라는 의미라며 똑바로 알라고 이준석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의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대선 경선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다시 한번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부터 20만 톤 대북 쌀 지원, 병원 시설 개선 등을 공언했고 취임 직후엔 설탕과 술의 물물 교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북측 상대가 유엔 제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나 포기했습니다. 그 후에도 북한이 코로나19로 경제의 생명줄인 중국과의 빗장마저 걸어 잠근 채 접촉을 기피하는데도 우리만 대북 지원 노래를 불러왔는데요. 특히 북한은 이인영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직후에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라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렇게 꺼져가던 코로나19 백신 지원 논란을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이 다시 짚인 건데요. 일단 문재인의 입장이 단 하루 만에 난처해졌습니다. 문제는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이 자신의 구상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미국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백신 지원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는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 백신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문재인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감염에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미국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해온 미국이 백신을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 바이든 미국 정부는 무엇보다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코로나 백신 지원을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릴까요? 얼마 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2년 연속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14년간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했던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제약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미개한 나라 취급을 받았었죠.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철저히 눈 감으면서 인도적 차원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문재인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우리나라 백신 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문재인이 북한에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편집증 환자도 아니고 북한 바이러스에 시달리는 통치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선영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제 나라 국민한테 놓을 백신도 턱없이 부족하고 제 나라 장병들한테 얻어온 백신도 제대로 못 놓아 물백신을 놓거나 죽게 만들면서 입만 열면 그저 기승전 북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박 교수는 오스트리아에 가서까지 문제는 북한의 코로나 백신을 적극적으로 공급 협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4년 반 동안 김정숙과 그렇게 해외를 쏘다니고도 변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부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도 스가는 양복기체에 파란 리본을 떼지 않았다. 연미복 위에도 달았다. 스가 가슴에 달린 리본은 북한이 납치해간 납북자들을 반드시 구출하겠다는 다짐, 내 국민은 내가 지킨다는 선서라며 모든 일본 총리들은 양복 깃에 파란 리본을 달고 세계를 누빈다. 그러니 트럼프도 납북자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약속한 것이다. 미국이 적극 돕겠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끝으로 R2P 자국민 보호는 통치자의 책무, 유엔이 요구하는 책무라며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유엔은 그 통치자를 잡아다 국제법정에 세우고 징역을 살린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닐까. 북한 김정은이 먼저, 그 다음은 문재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멈춰서 있던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고 더 크고 발전된 구상으로 확장,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다시 마주 앉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은 15일 열린 남북 평화관광 정책 토론회 영상 축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남북 협력 사업 하나가 아닌 정상 간 합의이자 그 자체로 우리 결의 화해와 공동 번영의 상징이라며 실향민과 이산 가족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고 개별 방문 형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최대한 빨리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은 또 한반도 평화가 진정됨에 따라 금강산에서 원산, 갈마, 마식령 등으로 관광, 교류의 무대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원산과 금강산, 설악산을 잇는 생태관광 특구 건설도 함께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함께 금강산을 포함한 남북 평화관광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다가올 평화의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또 국민 혈세를 펑펑 쏟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원산과 금강산 그리고 설악산을 잇는 생태관광 특구를 건설하려면 대체 얼마의 돈을 써야 할까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해외를 나가면 단 한 번을 아무런 구설수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해외 순방 시 주로 미담이 줄을 이뤘으나 문재인과 관련해선 유독 외교 참사라는 말이 꼭 따라붙곤 하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대로 단체 사진에서 남아공 대통령 사진을 삭제해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드레스 코드와 관련해서인데 G7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단체 사진에서 문재인의 노타이와 콤비 정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강추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서울대 게시판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의 의정 관련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5일 서울대 스누라이프 게시판에는 아무도 말 안 한 G7 정상회의 의전 대형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 김종민 변호사는 한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드레스 코드는 외교 의전의 기본 아닌가라며 G7 정상 중
왜 문재인 대통령만 노타이의 콤비 차림인가? 국가 정상들 회의 때 드레스 코드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품격 떨어뜨린 대형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의전 사고가 맞다라는 주장과 꼭 넥타이를 매야 격식 차린 것은 아니다라는 갑론을 박이 벌어졌는데요. 뒤에도 노타이 차림이 한 명 더 있다는 옹호 글에는 그는 국가수반이 아니라 EU 의사회 의장이다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스가 일본 총리도 콤비 차림이다. 뭐가 문제인가라는 글도 있었지만 스가 총리는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구설수와 해프닝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적극 나서 문재인 김정숙 부부 출국 금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밝힌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바닷길을 거쳐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가리킵니다. 이 일대일로는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시진핑의 핵심 대외 정책인데요. 여기엔 아시아 국가 말고도 유럽연합의 이탈리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당시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에너지, 항만, 항공우주 등 분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고 1대1로 참여를 공식화했는데 이는 G7 국가 가운데 1대1로에 참여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탈리아가 1대1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영국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현장 취재진과 만나 1대1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또 중국에 대해 다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민주주의 진영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전제국가라면서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아울러 우리가 공유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G7은 1대1로에 맞서 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는 명칭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2035년까지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에 약 40조 달러, 우리 돈 약 4경 4,640조 원 규모의 기반시설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하기 위한 서부 세력의 반격카드인 셈입니다. 더욱이 중국이 그동안 공을 들였던 EU와의 포괄적 투자협정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중국의 EU 인사에 대한 제재 해제 시까지 EU와 중국 간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EU가 점차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미국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서자 중국은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EU가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대외적으로 더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며 미국을 믿으면 나중에 결국 배신당할 것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의 뻔뻔한 거짓말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참담하다는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리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후세들에게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파렴치한 업적과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 양심을 팔아먹은 대법원장이 있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유용한 백서가 될 듯합니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0일간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정의의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실을 보면서 허탈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다며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 김명수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적어도 삼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염치가 있거나 눈치가 있거나 정의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백서는 단순히 김 대법원장의 개인적 잘못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정의의 보루로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발간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0여 쪽 분량의 백서는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 탄핵 정치쇼의 거짓말까지,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친위조직 전국법관 대표회의,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등 9가지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백서에는 지난 6월 7일까지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담겼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좌파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한 점 등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 코드 인사 문제부터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퇴를 반려해 민주당과 탄핵 거래 의혹 등의 내용이 백서에 명시됐습니다. 대법원장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서 예산 4억 7천만 원이 무단 이용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 논란은 백서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2017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직후인 2018년 초 김명수의 며느리이자 한진법무팀 소속 강모 변호사와 법무팀 직원 10여 명이 대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즐겼다는 논란인데 국민의힘 측이 대법원의 한진법무팀 등이 대법원장 공간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서엔 실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200쪽이나 된다는 건 김명수의 썩어빠진 행동들이 참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난무하던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 그 측근인 몇몇의 법관들, 소위 말하는 정치판사들이 수시로 공간을 방문해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지, 어떻게 전국 법관회의에서 여론몰이를 할지를 상의했다는 이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백서발간 추진위원회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의 각종 문제 의혹 등과 관련해 비리백서 작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위해 지난 2월 8일부터 총 79일 동안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해왔습니다. 백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인 국민의힘은 백서 발간과 동시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다시 한번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발간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는 오늘 다 저희 의원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초안을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면 6월 1일까지 저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백서 초안과 관련돼서 어떠한 얘기도 전달받지 않아서 초안 내용대로 이 백서가 그대로 발간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를 발간한 건 참 의미 있고 칭찬할 일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점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 월요일이죠. 민경욱 전 의원 지역의 4.15 총선 재개표 및 검증이 예고된 가운데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 지역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도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 지역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당선된 곳인데 정진석 의원은 개표 참관인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일은 하거나 백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4.15 총선 당시 충남 부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해 5월 15일 제가 직접 보도했던 뉴스 영상을 먼저 보고 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 투표 조작 의혹이 시작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할 충격은 얼마나 더 남아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작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은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이고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죠. 이를 뒷받침해주기라도 하듯 투표 조작을 한 정황에 있어서도 인터넷 통신망이 부착되어 있는 기계들을 사용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봤다는 증언이 충남 부여 개표소 현장에 있었던 참관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1번 후보, 즉 더불어민주당 후보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재검표를 했더니 미래통합당 후보표가 더 많이 나와 역전이 됐다. 또 2번 후보표는 재확인용으로 분류가 유독 많이 됐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사전투표 용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 부여군 부여읍 유스호텔에서는 부여군 16개 읍면지역 투표용지를 집계했습니다. 진행된 개표 작업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미래통합당 전진석 후보입니다. 이 자리에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한 참관인 A씨는 개표소 제2계안부 전체 3곳의 자리에 개표 상황을 살폈는데 당일 투표를 먼저 개표한 다른 개표소와는 달리 이곳의 사전투표지 개표는 오후 6시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옥산면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 415장부터 시작된 개표는 자동 분류기, 즉 수개표가 아닌 기계를 이용한 개표였기 때문에 3,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참관인 A씨에 따르면 후보별 득표수는 제2계안부에 있던 개표 사무원의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보다 지나치게 많은 투표수를 얻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본 참관인 A씨는 이상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관인 A씨는 노트북 화면에 뜬 득표수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180여 표 정도를 얻어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를 100표 가까이 앞섰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트북 컴퓨터를 다루는 개표 사무원을 포함한 선관위 측에 집계한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개표 용지를 보니 1번 투표 용지 묶음에 2번 투표 용지가 섞여 있는 것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관인 A씨는 개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고 부여군 선관위는 A씨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결국 투표용지 415장을 다시 모아 분류기로 재검표했는데 참관인 A씨는 이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껐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59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170표였습니다. 기호 2번 정진석 후보가 11표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제였던 14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팡팡 터집니다 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분류기에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을 껐다가 다시 켰더니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초등학생 아이들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노트북을 재부팅하는 동안 조작이 가능했던 시스템은 노트북과 함께 자동적으로 재부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조작을 하는 측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을 했을지 상상을 해보니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웃음이 납니다. 이에 대해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재검표를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참관인 A씨의 주장처럼 1, 2위 표차가 많이 나서 재검표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선거사무원이 재확인용 투표 용지함과 바로 옆에 있던 무소속 정현상 후보의 투표지를 섞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투표용지 전체를 모아 재검표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재검표를 하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옥산면 개표 데이터만 지운 것일 뿐 컴퓨터를 재부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개표 사무원은 분류기가 이상해서 재검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쨌든 참관인들의 이의제기로 재검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하긴 했지만 난데없이 무소속 3번 후보의 투표용지 핑계를 대며 해명하는 선관위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이런 정황이 다른 지역구에서도 발견됐을 때 그쪽 선관위는 또 어떤 해명을 할지 비교를 해본다면 그 거짓은 더 명확해질 테니 말입니다.
참관인 덕분에 기사회생한 정지석 의원은 당시 비난을 참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다른 지역도 다시 검증하자고 문제 제기를 할 법도 한데 정 의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선됐으면 그만, 이런 심보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충남 부여 지역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제 와서 사실로 밝혀질 수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찢은 공용 서류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최근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 상황표를 민간 지원 인력인 기술협력 우연히 찍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개표 과정에서 서류를 찢은 정황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24일 김수현 변호사 등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된 옥산면 지역 개표 당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민주당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개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당시 미래통합당 참관인 A씨가 개표가 이상하다며 항의하자 개표 사무원들이 몰려드는 장면입니다.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엔 이미 출력된 개표 상황표가 존재했었는데 재분류하고 난 뒤 부여군 선관위 직원이 한 사람에게 손짓하며 해당 서류를 찢으라고 했고 이에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당 서류를 찢었습니다. 처음 나온 기록과 재분류한 기록을 비교해봐야 무엇이 문제였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조작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 처음에 출력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그 개표 상황표를 불이 나게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두고 투표지 분류기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수현 변호사 등은 개표 당시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한 후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당초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바득바득 우겨댔었는데 섞이는 걸 본 사람이 있고 또 CCTV에 찍히기까지 했는데 어쩜 그렇게 거짓 해명을 할 수가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다며 개표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서류 같은 것을 찢은 장면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투개표 과정에서 손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표는 투표용지를 사람의 손으로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손개표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선거 진행 방식과 관련해 부정 의혹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아직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뒤에 치러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또 이번에 치러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마저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자 앞으로 그 어떤 선거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이라는 시스템이 검증을 불허하고 있는 점이 매우 수상하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도태우 전 최고위원 후보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에 대한 사후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도태우 전 후보는 성명서에서 종이 증거 없는 전자적 투표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중앙선관위와 국민의힘 당 선관위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모바일 투표 관련 실시간 로그 기록 집계 현황 참관 및 녹화 신청이 있었는데 허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모바일 투표 집계의 공정성, 보안성에 대해 선거관리 주체가 제시할 수 있는 입증 방법은 무엇이냐? ARS 조사 녹음 기록이 남아있는가? 녹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사후 검증 수단은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위한 기초전화번호 풀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되나? 이에 대해 선거관리 주체가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론조사 응답률은 몇 %였으며 응답률 하한 기준과 마감 시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어떠했나 등입니다. 도전 후보는 정당 민주주의는 나라 전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라며 정당 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는 나라 전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만 검증하라는 말이 있다. 대선 후보 경선 등을 앞두고 반드시 철저한 검증과 정비가 필요하며 국가적으로도 확인의 공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지난 대선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 장비의 포렌식은 물론 전 투표지를 일일이 수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당연히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제도라 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 선거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도전 후보뿐만은 아닙니다. 차명진 전 의원도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단지 2,000명을 여론조사해놓고 이를 30배로 곱해서 나온 환산값을 적용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지 궁금하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전체 유권자 4천만 명 중에 2만 분의 1인 2,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한 후 이것을 다시 30배를 곱해서 전체 크기를 6만 명으로 환산하면 그 값이 대표성이 있나요? 라면서 무로징어를 말렸다가 다시 물에 불려도 원래 맛, 원래 식감으로 안 돌아가죠. 여론조사도 이렇게 수시로 줄었다가 풀렸다가 하면 뭔가 어색합니다 라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원 투표는 직접 투표이고 일반인 투표는 여론조사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조사 방식이 불비례해도 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당 자체가 지난 4.15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묵묵부답이었거나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장본인들이었는데 이길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에서는 어련하시겠나 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며 페넨트 마이크에 출연해 부정선거 찬반 토론 배틀까지 벌였었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에서 떠나겠다고 말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부정선거가 드러나고 대법원이 재개표를 예고한 만큼 이준석이 당대표를 반납해야 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에 오르자 예상했던 대로 유승민과 하태경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고된 대로 하태경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유승민은 자신을 지지하는 포럼을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계를 자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당시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유승민계라고 비판받으며 개파 논쟁이 불거지자 이준석계를 자처했었는데요. 대표 공약으로는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도입과 법무부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유승민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청년 조직이 대구에서 처음 출범합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창립식 기조 강연을 맡은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와 청장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 강한 보수 정치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대담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내달엔 경북에서 포럼이 창립되는 등 전국에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창립 포럼이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준석의 선전을 두고 심심치 않게 나온 말이 바로 개헌입니다. 아직 그 실체는 명확하진 않으나 일부 정치 논객들을 중심으로 개헌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떠돌고 있는 개헌설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준석을 지원했던 야권의 김종인, 김무성 등 내각제를 갈망하는 세력과 개헌을 통해 이재명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여권 내 세력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아 비교적 다루기 쉬운 젊은 이준석을 야당 후보로 내세웠다. 이게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선 출마 나이 제한을 낮추자는 개헌 논의도 젊은 이준석을 매개체로 삼기 딱 좋았었죠. 자, 그런데 이처럼 한간에 떠들고 있는 개헌과 관련한 얘기들을 그냥 풍문으로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인데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한 명의 제안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최 의원 개인 차원에서 나아가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이 세미나를 통해 공론화에 힘을 보탤 예정으로 알려졌고 차기 대선 주자의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대선 경선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 두 가지인데요. 연임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8년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선 투표로 대통령의 민주적 정토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최 의원은 밝혔고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주목해야 할 게 국회 추천 총리를 관행화할 필요성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진 로드맵인데요. 대선 공약 반영 등을 고려해 공론화 및 합의를 거치고 2023년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개정헌법 발효는 2032년에 맞춰졌는데 203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로 국회의원 임기를 20여일 단축하면 대선과 총선 동시 선거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단 민주당 대선 주자 다수는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기본권 강화 등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내용상 일부 차이가 있지만 최 전 의원이 이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개헌이 민주당의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개헌 관련 질의에 당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 대선은 당에서 70% 이상 공약을 만들고 후보 진영에서 30% 정도 만드는 것으로 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당 차원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은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날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올린 글 정말 가관입니다. 김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표지 사진과 함께 온 가족이 조리돌림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 돌아온 그가 고맙고 또 고맙다. 뚜벅뚜벅 헤쳐나가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글이 올라온 지 3분 뒤 조 전 장관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더 힘내겠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고마울 일이 뭐가 있는지 참 정신세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좌파 성향인 김 교육감은 부산대 교수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부산시 지부장, 진보신당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계의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가뜩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참고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시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최저임금을 5% 인상해 9,156원으로 정하면 4만 3천 개에서 10만 4천 개, 10% 인상해 9,592원으로 정하면 8만 5천 개에서 20만 7천 개의 일자리가 각각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동계 주장대로 약 14.7% 인상한 1만 원으로 정할 경우 최소 12만 5천 개에서 최대 30만 4천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5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스네이크 인베스토님께서 영부인 옷을 지적하는 뉴스는 억지,
트집 못 잡아 안 달랐나요? 라며 저희 뉴스를 비판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BDG 리님께서 옷을 하루에 10번을 갈아입어도 좀 어울리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같이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나. 몸빼 스타일이 딱 어울리는데 라며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고 다니는 김정숙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네이크 인베스토님과 BDG 리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